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도 이제 다 끝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거 4단원 전체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모의고사 하면 이제 완전히 진짜 끝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6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상한 영어를 위하여랑 장미화가시 수업을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소설 같은 경우 어차피 3, 6 다 합쳐봤자 한 4작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아마 뭐 내용 연결 묻는 문제, 인과관계 묻는 문제 이런 거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소설은. 알겠지?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4단원 바로 이제 논설문하고 토론에 관련된 그런 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보면서 이런 글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들이 이제 논증하는 방식, 논리로 증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이 글 정리부터 한번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그죠?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논설문입니다. 그렇죠? 자, 성격은 논설문이니까 당연히 설득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렇죠? 소재는 동물의 권리를 나타내고 자, 주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그죠? 자, 질문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독자의 반성을 유도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비교라든지 나열, 열거죠, 그렇죠? 등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죠.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글은 논설문이라는 거 알아둘 필요 있어요. 주장하는 거, 그렇지?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논설문이 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주장하는 글. 논설문하고 그렇죠? 자, 이것과 이제 함께 같이 보면 되게 좋은 게 이제 설명하는 글입니다. 설명하는 글. 즉 설명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이 글이 전체적으로 조금 비슷비슷한 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으로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게 한눈에 보이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논설문은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 그렇죠?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우리는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를 하는데, 그죠? 목적은 바로 뭐다? 독자를 설득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자, 바로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우리는 설명문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설명문의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뭐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논설문은 주장이 들어가서 설득하는 글이니까 주관적인 글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단 조심할 거는 아무리 주장이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근거는 어떻게 돼야 돼?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알겠죠? 반면에 설명문은 아예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정보가 주관적이 되면 제대로 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글의 구성을 살펴보면 둘 다 기본적으로는 3단 구성을 가집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약간 표처럼 그릴 거니까 선생님 필기하는 걸 보고 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논설문, 그 다음 두 번째 설명문. 그렇죠? 자, 글의 처음 부분은, 그죠? 논설문에서는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게 이 논설문 할 때 논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서론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알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재미없는 글은 읽고 싶어, 안 읽고 싶어? 안 읽고 싶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명문의 논설문의 개념에서 설명했는데, 그렇죠? 논설문은 바로 뭐다?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글이 전개가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명문하고 이런 점이 참 유사합니다. 알겠죠? 설명문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처음 부분을 머릿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도 역시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설명 대상을 소개합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가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논설문은 주장을 하기 위한 배경을 제시한다면, 그지? 설명문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중간 부분을 논설문에서는 본론이라고 하죠. 자, 본론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바로 세부 주장.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이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세부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중간에 하는 역할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설명문의 중간 부분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본문은 말 그대로 뭐다? 대상이나 개념을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주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 끝부분을 논설문에서는 결론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논설문의 결론도 역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가 장난감을 꺼내서 갖고 놀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글도 마찬가지예요. 세부 주장으로 막 퍼뜨려 놨는데 여기서 글이 끝나버리잖아? 그럼 독자들은 얘가 진짜 뭘 얘기하려는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뭐다? 본론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설문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가 사실 주관적인 글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그 주장, 이것이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생각도 글쓴이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바로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재강조를 함으로써 내가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재강조 또는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걸 제시해 줍니다. 알겠죠? 자, 설명문은 그 뭡니까? 마지막 부분을 맺은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맺은 말에서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역시 똑같습니다. 대상을 막 나누어 설명해 놓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얘가 뭘 설명하는지 또 역시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무리 설명문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객관적인 내용으로 글을 주게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도 글쓴이 주관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왜?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이걸 설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바로 설명의 목적이나 동기를 제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글쓴이의 당부 이런 것 같은 주관적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문에 대한 설명에 글쓴이의 주관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적어 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화법이나 작문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으면 얘기해요. 네. 뭔가 잠이 들깬 표정인데. 됐습니까? 예.
아, 실망이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준비됐죠? 자 그러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한다.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동물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은 인간과 동물이 같다 다르다. 그렇지. 그래서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인간은 누구나에서부터 그 다음에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바로 뭐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 즉 비교의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뭡니까? 대상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너무 흔하다는 거죠. 자, 날개짓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흙을 쪼고 싶은 닭을 공작식 축산을 위해 좁은 틀에 가둔다.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코끼리를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동물원의 울타리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날개짓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뭐다? 울타리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시된 것은 바로 뭐다? 동물을 제대로 대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그렇죠? 물건으로 여기는 소리, 여기는 그치? 인간의 인식이 드러나는 사례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와, 그죠? 그 다음에 나열을 했기 때문에 열거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닭의 경우와 이제 코끼리의 경우 두 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사례는 인간이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질문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 형식을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 등을 확인함으로써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동물들도 고통을 인간이랑 똑같이 느낀다, 안 느낀다? 그렇지.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과학자들은부터, 그죠? 방금 얘기했었던 규명하였다까지 밑줄 치도록 합시다. 밑줄 쳤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그죠? 있다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물과 인간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밑줄 칩시다.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 첫 번째, 얘는 네모 1번으로 해놓도록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쏘리. 주장의 근거라고 하지 말고 이거 이유라고 해봅시다. 선생님 자꾸 실수를 하네. 요즘 용어가 이번에 22년 개정되면서 바뀌어가지고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알겠지? 자, 계속 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볼 수 없기에 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타인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 밑줄 시작.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부터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까지. 밑줄 쳤습니까? 이게 바로 뒷받침하는 근거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론 2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자,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밑줄 시작.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밑줄 쳤습니까? 이게 바로 이유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제 이유에는 첫 번째가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을 차별하는 것과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 알겠죠? 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흑인 노예 제도나 흑백 분리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그러한 제도가 차별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피부색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옆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기준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로 무언가를 구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 틀리다. 그렇죠?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피부색 같은 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철조망으로 낸 좁은 우리나 동물원에서 동물을 기르는 관행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인간이나 동물 중 어떤 종에 속하느냐는 자, 종 동그라미 칩시다. 역시 이것도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에 속하느냐는 그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밑줄 칩시다. 인간이나 동물 중부터 차별이 고통을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다까지 밑줄 쳤습니까? 자, 요것도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의 이유 두 번째랑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유, 네모이라고 써놓읍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말이죠. 자, 이를 두고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인종차별주의에 빗댄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하였다.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꼭서로 표시합시다. 철학자 피터 싱어는부터 역설하였다까지 꼭서로 표시를 합시다. 표시를 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여기서 꼭서로 표시를 하는 거는 바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그렇죠? 태도는 인종 차별주의와 그렇죠? 다르지 않다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바로 뭐다? 철학자 피터 싱어의 말을 지금 인용해 왔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오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은 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치?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본론상 마지막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밑줄 시작. 마지막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밑줄 쳤죠? 이게 바로 이유 3번이 됩니다. 그렇죠?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거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저서에서 1970년대 동물, 자 일단 꼭지를 표시하고 갑시다.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부터 찾았습니까? 꼭지를 표시해놓고 계속 읽읍시다. 자, 1970년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이후 동물 학대 건수가 급격히 줄었고 이 궤적과 함께 성차별, 아동학대, 인종혐오 범죄 등이 함께 줄어들고 있음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보여주었다까지 꼭지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꼭지로 표시하고 바로 이유 세 번째 거죠. 그렇죠? 바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죠?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렇지?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를 통해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면서 이를 외면하는 사회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도 드러냄을 강조하였다라는 것.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는부터 도덕성까지도 드러냄을 강조하였다까지. 꺽쇠로 표시했죠? 요거를 이제 근거 1이라고 하고 이게 근거 2라고 합시다.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말은 뭐다?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일종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르므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동물은 인간과 다름으로부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이거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자, 우리가 논설문 같은 거를 잘 쓰는 방법, 토론에서도 역시 말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예 반론은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예상되는 반론을 아예 먼저 내가 얘기를 꺼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반박을 미리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이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갓난아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종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논리이다. 나와 같은 인간인데 라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 라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인간 중에서도부터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스스로 반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리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죠? 그 이유를 함께 제시한 다음에 이제 그 반론을 아예 반박을 미리 해버리면은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반론을 할 수 없겠지.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밑줄 시작.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본론 내용을 종합하여 그렇죠? 글쓴이의 주장을 정리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그렇죠?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관행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좁은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야생동물의 타고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기르는 동물원, 화장품이나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좁은 우리에서 여기서부터
자,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까지.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관행들이고, 여기서도 역시 예시와 열거를 사용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행이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인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동물권의 기본이다. 밑줄 치도록 합시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부터 동물권의 기본이다까지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인간과 비교하여 동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그를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주장하는 논설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 학습활동에 카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카드 뉴스를 봅시다. 성숙한 사회를 향한 한 걸음, 반려동물 보유세. 사랑한다면 반려동물의 세금을 이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이거를 딱 보니까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렇지, 찬성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반려동물 전성시대. 하지만 그 현실은 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약 300만이나 된다는 거죠. 7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죠. 자,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천억에서 2021년 3조 4천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잖아. 그렇지? 근데 유기동물 수는 오히려 매해 10만 마리 이상 발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매해 이제 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매해 200억 이상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반려동물의 뭡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와 동시에 유기동물과 그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면 유기되는 동물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 도입으로 유기동물 수 감소,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예산으로 사용하여 재정 부담 축소,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와 배설물 처리 등 사회적 비용 충당. 자, 반려동물 보유세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즉 다른 나라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나라 여론은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라고 했죠. 55%가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 우리가 나아갈 내일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다가 하나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내용을 글로 정리해놔야 시험 공부할 때 편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적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카드 뉴스가 제시하는 문제 상황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유기되는 동물 수가 많고, 그렇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크다는 게 여기서 지적한 문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은 무엇이다? 무엇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지, 바로 반려동물, 그렇죠? 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주장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근거로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아, 이유라고 하는 게 낫겠다. 자꾸 헷갈려. 그치? 자, 이유는 바로 첫 번째. 그쵸? 바로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왜? 세금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느 집에 어떠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는 게 이미 데이터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유기 동물이나 반려 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려동물 보유세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인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 근거의 첫 번째가 바로 뭐다? 그렇죠? 보유세를 시행 중인 나라.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독일,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아니요.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유럽 국가들 쪽 이런 거 많이, 특히 북유럽 쪽이.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설문 조사 결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보유세 도입에 55%가 찬성을 한. 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결국 연결해서 묻는 문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글로 정리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의 2단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 학교에서 안 했어? 네. 근데 너희 4단원 전체 시험 보면 했잖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 선생님이 확인했을 때 4단원 전체로 봤는데 지훈이 토론으로 해결 방안 탐색하기로 시험 보면 근데 너희 본문만 딱 들어가는구나. 175에서 177페이지. 네. 아니네. 본문이 안 들어가네. 토론 수행하기 후기만 들어가네. 요 비판주의가 주체수용이랑 동물 권리 있을까? 요거까지는. 아니 너희 그 시험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 여기. 혹시 이거 수행평가라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구나. 그치? 네. 어허.
그러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모의고사 빼고는 시험 보면 다 끝났네, 그렇지? 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뒤에 선생님이 여기 평가 문제집 문제를 다 씹어놨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그거 좀 풀고 질문하도록 합시다. 알겠죠?